좀 전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어요. 예, 좀 어려운 내용이고, 이거는 충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해요. 예, 만약 이걸 한 번 이해하셨다 그러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고, 그런 분은 좀 경제학적인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사실 저도 이 경제학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한 번에 이해하셨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이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절대 본인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제가 지금 이 테세 수시 시험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진행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진행을 하는데 요걸 한 번에 이해한 친구들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건 나만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좀 몇 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된다면 제가 언제든 여기 서 있어요. 예, 저는 수업 끝나기 직전까지 항상 어디 안 가고 여기 서 있으니까 저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만 아니라면 계속 여기 서 있을 거니까 와서 질문하십시오. 네, 저는 질문 받는 거 좋아하니까 언제든 와서 질문하시고 조금 부끄럽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수업 끝나고 질문하세요. 수업 끝나고도 질문 끝날 때까지 안 가고 여기 있을 거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했냐면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다시 와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 가장 어려운 파트 하나 했어요. 우리 수요와 공급 원리가 총 3개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끝냈습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 여기 지금 끝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눈에 좀 보이겠네요. 여기 지금 만나는 점에서 위쪽 삼각형, 요게 지금 방금 아까 뭐였죠? 소비자, 잉여. 그래요. 요 아래쪽 삼각형은 뭐가 됩니까? 생산자, 잉여. 그래요. 이제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 뭐다? 사회적, 그래, 총잉여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수요와 공급 원리 지금 끝냈고요. 두 번째, 이제 사실 이렇게 하면 어려운 건 끝이 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학의 구구단 같은 탄력성 개념이 있어요. 탄력성. 요 탄력성 개념을 지금부터 잠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은요, 원래 경제학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4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수요 측면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 세 번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요 3가지를 배울 거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의 교차 탄력성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4가지만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다 적혀 있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노트 보시면요. 거기 펴시면 몇 페이지는 없나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거기 맞으세요. 네, 거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펴셨나요? 강의 노트. 예, 넘겨보세요. 그렇죠. 거기요. 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부분 찾으셨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하나만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찾으셨으면요. 거기 아래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수요량의 변화, 그 다음에 슬러시 돼가지고 가격의 변화 되어 있죠. 요거 전체를 통으로 요거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절대값 처리를 하나 해주세요. 절대값 처리. 절대값. 요 절대값. 거기 지금 수요량의 변화.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 그 다음 슬러시 돼가지고 가격 적혀 있죠. 요거를 양쪽에 요렇게 하나 그어주세요. 요렇게. 우리 아버님 만약에 못하시면 제가 이따가 가서 적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 맞아요. 거기 위쪽에. 거기 위에. 거기 있어. 예, 그거. 예, 맞아요. 그 위쪽에 보시면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 슬러시 가격의 변화 되어 있죠. 그 전체를 옆에다가 이렇게 직선 2개를 딱 그어주세요. 이렇게 2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같이 도와가면서 합시다.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탄력성 개념을 들어갈 건데요. 자, 이 탄력성의 저 4가지를 개별적으로 배우기 전에 우선 첫 번째 탄력성이라는 게요. 전반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를 잠깐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약간 저 세부 내용을 배울 때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탄력성이 뭔지를 제가 지금부터 예제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회사 출근하면요. 회사가 다 좀 번화가에 있잖아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삼성증권 다닐 때 강남 서초사옥에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강남대로 쪽을 맨날 지나가면요. 이런 경우를 아마 한 번쯤 겪으셨을 거예요. 뭐냐면요. 이렇게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누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예,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경우 좀 있어요. 맞죠? 예. 아마 한 번쯤 살아가면서 다 경험해본 그런 사례일 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제가 어느 날 강남대로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끼리 어디 어깨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는 경우가 제법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요게
똑같이 가다 어깨를 툭 치고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 치고 가는데 그 이제 내가 딱 맞았어요.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탁 맞았을 때 뭐지? 이러고 그냥 무던하게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가다가 누가 이렇게 툭 쳤는데 이 사람은 탁 맞으니까 바로 돌아가지고 뭐래요? 이놈이 살리니 죽이니 막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누구시냐고 난리가 난 거죠. 예.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탁 주어졌어요. 누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지금 어때요? 다 달라요. 그래요. 요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르는 반응의 정도를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의 정도가 어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그거부터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 배울 때요. 무슨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딱 붙죠. 무슨 탄력성. 그러면 일단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겠구나. 누가 어깨를 툭 치겠구나. 그럼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한번 볼게요. 보시면 탄력성이에요. 일단 탄력성이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누가 어깨를 툭 칠 거예요. 그쵸? 그에 따른 반응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요. 외부에서 누군가 자극을 주는 거, 어깨를 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해당 제품의 가격이 변해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반응이 뭐냐? 그 제품의 소비가 얼마만큼 크게 변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 요게 뭐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해당 제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에 따른 제품의 소비가 얼마만큼 크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문제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문제 푸는 법을 한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문제 스타일이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와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이렇게 수요 곡선을 줘요. 문제에서 수요 곡선을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수요 곡선 위에서 한 점을 딱 찍어줘요.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한 점을 찍어줬어요. 이 점을 A점이라고 해볼게요. A점이라고 딱 찍으면요. 요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 케이스예요. 한 점을 딱 주고 이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요거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쉬워요. 어떻게? 만약 문제가 딱 나오면요. 해당 점을 딱 줘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 점에서 X축까지 수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수직선을 딱 그었는데, 자, 수직선을 긋고 나면요. X축이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지금 X축 나눠진 요 점에서 원점까지 요 길이의 크기가 뭐냐? 분모의 크기가 됩니다. 그 다음,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X 절편까지의 크기가 뭐냐? 분자의 크기가 돼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수직선을 딱 그었는데 요 분모의 길이와 분자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예요?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1이에요. 1. 요 크기가 뭐가 되냐? 분모의 크기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요게 3이에요. 요 길이도 얼마냐? 3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분수가 이렇게 적는 거죠. 분모, 분자. 분모가 3, 분자가 3. 뭐가 돼요? 그래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요 문제는 그래서 쉬워서 요새 잘 안 나와요. 예전에 되게 자주 나왔는데 요새 하도 쉽게 학생들이 많이 맞춰서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였어요. A점을 딱 주고요. 이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라고 나왔어요. 얼마요? 1. 예, 여기 1. 여기 다 똑같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이해 다 되십니까?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렇게 나와요. 보세요. A점에서 그러면 A점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서 1이래요. 여기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래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말을 다 적기가 좀 불편해서 경제학에서는 기호로 요 돼지 꼬랭이 같은 걸 하나 그립니다. 요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A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현재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예를 들어서 A점이 아니라 이제 요 점을 줘요. 여기가 B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B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X축까지의 수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이제 점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요 길이와 이 큰 길이로 나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똑같아요. 어떻게? 여기 지금 나눠지는 점에서 원점까지의 요 크기가 뭐가 되냐? 요게 분모의 크기가 되고, 그 다음 이 점에서 X절편까지의 이 큰 길이가 뭐가 되냐? 분자가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 B라는 점에서는요, 분모의 크기보다 분자의 크기가 훨씬 커요. 맞습니까? 그럼 B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큽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A점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구간은 전부 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거기 표시가 되어 있죠? 제가 다 해놨죠? 해놨죠?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 다음 하나 더 할게요. 필기하세요. 필기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자, 요게 제가 아까 어렵다고 했는데 마지막이에요. 요거 이제 지나면 이제 안 어려워요.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까지. 아까 수요와 공급 원리 배웠던 거랑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 지금 나오는 것들은 되게 쉬워요.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예. 우리가 조금만 한번 돌려봅시다. 머리. 알겠죠? 예. 자,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A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이 점이면 여기가 C점이라고 해볼게요. C점. C점. 그러면 이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구하냐? 똑같아요. 수직으로 내립니다.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원점까지 길이가 이만큼이 되죠. 이게 뭐가 되냐? 무조건 원점까지는 분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절편까지 요 길이가 분자가 돼요. 자, 보시면 현재 C점은요, 분모의 크기가 분자의 크기보다 훨씬 커요. 그럼 당연히 C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그래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C점에서는 당연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구간 전부 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이 돼요. 그게 지금 제가 노트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실제 문제 어떻게 나왔냐? 예전에 정말 쉬울 때는요, A점, B점, C점 딱 주고요, A점만 딱 표시해가지고 이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심지어 요 길이가 같다고까지 다 줘요. 예, 그러면 당연히 A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예요? 1. 그 다음 요즘에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A, B, C를 줘요. A, B, C를 똑같이 A, B, C를 줍니다. 그 다음 A점, 예를 들어서 A점, B점, C점이라면 이 세 개의 점 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큰 점은이라고 이제 요즘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몇 번이에요? B. 그래요. 이 정도만 알시면 돼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문제는 쉽게 나와요. 여기는. 아시겠죠?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 행여나 이게 구체적으로 점을 주고 밑에 끄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구체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분모, 분자 구분해서 갖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 이해되세요? 네, 됐어요. 요게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문제 케이스입니다. 바로 한 점을 주고 그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는 게 요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어려워요. 요게.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수입과의 관계를 묻는 게 나와요. 수입과의 관계. 자, 한번 해볼게요. 뭔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회사의 제품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B점에 있을 수도 있고요, C점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제품이요. 자, 쭉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해가 좀 어려워요. 여기는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건요, 굉장히 탄력적인 구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1보다 작다라는 건 비탄력적인 구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탄력적이라는 건요, 굉장히 민감한 걸 의미하는 거고, 비탄력적인 건 둔감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둔감한 거. 그럼 보세요. 어떤 기업이 가격을 책정을 할 때 기존에 있던 가격보다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기업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예요.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을 내리거나. 맞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력적인 민감한 구간에 있을 때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가격을 내리기도 할 겁니다.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그 다음 이렇게 비탄력적인 구간에 있는 기업도요.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가격을 내리기도 할 거예요. 자, 기업이 그냥 모든 기업, 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기업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맞습니까? 요건 이해되시죠? 근데 잘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뭔가 제품이 비싸지면요. 소비를 더 늘립니까? 줄입니까? 일반적으로? 줄이죠. 예. 그 다음, 가격이 싸지면 해당 소비를 더 늘립니까? 줄입니까? 늘리죠. 그래요. 그러면 그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격은 두 가지 정책이래요. 올리거나 내리거나.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것보다 많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그렇죠. 줄이겠죠. 소비를 줄일 겁니다. 원래 있던 것보다 가격이 더 싸지면 소비를 그래요. 늘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쉬워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는 줄어들게 될 거고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소비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탄력성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치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어디에?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깨를 툭 치면 뒤로 돌아서 바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1보다 큰 민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외부의 자극이 뭐냐? 바로 해당 제품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누가 어깨를 툭 치는 게 가격이 툭 변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반응, 야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소비가 얼마만큼 크게 변하느냐예요. 그럼 보세요. 그 기업이 외부의 자극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당연히 비싸졌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데 근데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이 그 반응이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럼 소비를 줄이되 많이 줄일까요? 적게 줄일까요? 그렇죠. 많이 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거 이해하시면 탄력성 개념을 이해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이 가격이 살짝 올랐는데 사람들이 그에 반응을 할 때 당연히 비싸지니까 줄이긴 줄이는데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 줄이는 정도가 어떻게 된다?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정도가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 반대로 가격을 원래 있던 것보다 싸게 가져간대요. 싸게. 그러면 당연히 있던 기존 제품보다 가격을 낮추면 사람들이 소비는 늘릴 거예요. 그런데 민감한 구간이 있대요. 민감하게.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게 당연히 조금 늘릴까요? 크게 늘릴까요? 크게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요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하셨으면 탄력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예. 요게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자,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되십니까? 그래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자, 똑같아요.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비싸지면 당연히 적게 소비하고 싸지면 많이 소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둔감한 구간이래요. 둔감한 거. 즉 누군가 와서 외부로 어깨를 툭 쳐도 뭐지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기업이 가격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소비를 줄이는 건 맞습니다. 비싸졌으니까. 근데 둔감하대요.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게 많이 줄일까요? 적게 줄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줄이는 거예요. 조금밖에. 가격이 크게 올라가도 사람들이 소비를 어떻게? 조금만 줄이는 거예요. 왜? 둔감하니까. 여기까지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반대로 이번에 가격이 싸졌어요. 가격이 이번에는 싸졌는데 근데 역시나 둔감한 구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데 많이 늘립니까? 적게 늘립니까? 그래요. 조금밖에 안 늘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자,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샌드위치를 하나에 6,000원짜리를 3개 팔아버리니까 총 그 아저씨는 판매 수입이 얼마가 돼요? 18,000원. 여러분들 그거 아까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6,000원 곱하기 판매했던 수량 3개.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 이렇게 했죠. 하나당 가격, 샌드위치 하나당 가격 6,000원에다가 총 판매했는 수량 3개 곱해서 우리 18,0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저씨의 18,000원이라는 총 수입이 나왔네요. 자, 보시면 요게 지금 총 수입이 되는데 18,000원이 총 수입이 되는데 18,000원 어떻게 구한 거냐? 하나당 가격 P 가격에다가 하나당 가격에다가 총 판매 수량
요렇게 해버리니까 그 아저씨의 총 수입이 나왔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요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 기업이요, 판매하는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하면 된대요. 가격 곱하기 수량하면 된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민감한 구간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요, 가격 곱하기 수량하면 판매 수입이 나오는데, 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판매 수입, 총 판매 수입인데, 여기는요, 민감한 구간에서는 이 기업이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사람들이 소비를 와장창 줄인대요. 반대로 가격을 조금만 싸게 해도요, 사람들이 소비를 와장창 늘린대요. 그럼 이 기업은 총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 될까요? 가격을 내려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가격을 어떻게 내리는 게 이 기업의 핵심 전략이라는 겁니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민감한 구간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총 수입이 는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교재에 보시면 밑에 무슨 종 모양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지우세요. 그거 있으니까 너무 헷갈려 해서 그건 지우시고, 거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 구간을 다 그려놨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적을게요. 시간 드릴게요. 마지막 하나 더. 다시, 기업의 총 수입은요, 하나당 가격 곱하기 판매한 수량 곱한 거, P 곱하기 Q래요. 맞습니까? 그게 기업의 총 수입인데, 자 보세요. 이번에는 굉장히 둔감한 구간이 있습니다. 둔감한 구간에 있을 때는요, 역시나 P 곱하기 Q,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총 수입이 되는데, 자, 여기에는 가격을 많이 올려도 사람들이 둔감해서 소비가 조금 감소하고, 반대로 여기는 가격을 확 내려도 사람들이 둔감해서 소비가 조금 증가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총 수입이 증가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됩니까? 가격을 내려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이 기업은 뭡니까? 총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당 제품이 굉장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둔감한 구간에 있으면 이 기업은 가격을 계속 올려야 총 수입이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민감한 구간에 있으면 가격을 내리면 이 기업의 총 수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 잠시만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요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돼. 옛날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을 냈는데, 요렇게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약간 이해를 하긴 하는데 약간 그래도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현실에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 예제까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무슨 말이냐, 요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그 해외 명품 그 백 같은 거 구입하실 때 보면요, 우리 이런 기사 많이 보죠. 그 똑같은 샤넬백을요, 파리랑 홍콩 가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면 훨씬 비싸단 말 많이 하죠. 명품 가방. 그게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주의 사회죠. 우리 아시아 문화권이 좀 약간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지금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상대 빈곤입니다. 맞습니까? 우린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어요. 누구나 다 밥을 먹고 사는데 저 친구가 소고기 먹을 때 나도 돼지고기는 먹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는 빈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유교 문화권의 집단주의 문화, 거기에 대한민국은 조금 뭐가 더 있냐, 남눈 의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샤넬백을 들어? 그럼 나는 최소한 그래도 구찌백은 들어야 돼. 저 친구가 구찌백을 들어? 난 최소한 MCM 정도는 들어줘야 돼. 나는 코치 정도 들어야 돼. 약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품이 저 사람이 사면 나도 무조건 일단 따라 사긴 해야 되니까 어떠냐? 명품 가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둔감해요. 사람들이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아요. 둔감해요. 왜? 남이 사면 일단 나도 사야 되니까. 가격에 크게 이게 좀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이런 그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는요, 바보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거기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봉이라서 여기서 가격을 높게 가져가냐?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것 때문에 가져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럭셔리 브랜드는요, 뭐라 그랬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민감하다 그랬어요? 둔감하다 그랬어요? 한국에서? 둔감. 그러면 여기 구간이네요. 맞습니까? 1보다 작은. 근데 이 둔감한 구간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올려야 총 수입이 늡니까? 가격을 내려야 총 수입이 늡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럭셔리 브랜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민감한 구간이다.
가격 낮추는 거예요. 가격 낮출 거예요. 분명히요. 예. 우리가 만약에 이게 열받는다? 그럼 우리도 굉장히 민감한 구간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수요자들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은 자선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업은 철두철미하게 돈을 벌기 위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자신들의 총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당연히 가격 높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대한민국은요, 럭셔리 브랜드는 이렇게 둔감한데 대한민국 사람은 생필품에는 이게 완전 민감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통큰 치킨. 10원이라도 싸면 일단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재밌게도 생활 필수품은요,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생필품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이마트랑 롯데마트가 서로 10원이라도 싸게 한다고 막 경쟁했던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왜 저러지? 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왜? 철저하게 그 기업들도 기업이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필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민감한 이 구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자신의 총수입을 증가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그래요. 이제 여러분 배우셨네요. 알겠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대한민국만 역전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비싼 명품이 여기 가고요. 보통 생활 필수품이 여기 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좀 되게 상대적으로 밖에 아주 독특한 곳이야. 아주 독특한. 예. 그래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여지껏 우리가 봉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그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회사들의 전략 안에서 우리가 놀아놨던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 우리가 통큰 치킨 먹기 싫다. 그럼 우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제?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필기 잠깐 하죠. 자, 필기하기 싫으시면 그냥 뭐 사진 하나 찍어 가셔도 됩니다. 제가 한 건 제가 다 적어놨죠. 이 경제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만 설명하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실제 현실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내 이야기하는 거고, 내 옆에 친구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회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럭셔리 브랜드와 일반 생필품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린 거기에 그냥 뭐 나쁘게 말하면 놀아난 거고, 어찌 보면 그 전략에 그냥 우리가 그냥 수용돼서 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배우셨으니까 생필품 딱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한다. 그러면 탄력적인 구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나 가격을 올린다. 그럼 우리가 지금 비탄력적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했습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쭉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으면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두 가지 문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점을 주고 그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라. 어떻게? 점에서 수직선을 그어서 여기에서 원점까지가 분모의 길이, 여기에서 x절편까지가 분자의 크기.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탄력적인 구간과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기업의 가격 정책. 여기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기업은 가격을 내려야 총수입이 올라가고, 비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기업은 가격을 올려야 총수입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가장 어려운 거 제가 다 끝났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장 어려운 거 끝났고요.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쉬워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고생하셨어요. 제일 어려운 거 다 하셨어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역시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겠죠. 그에 따른 반응도 있을 겁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외부의 자극이 뭐냐? 소득이 변하는 겁니다. 자, 소득이 변할 때 그때 해당 제품의 소비가 얼마만큼 크게 변하느냐?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요, 제품의 소비를 늘립니까? 줄입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늘려요.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소득이 는다라는 건 소득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소득이 플러스가 되고 해당 제품의 소비가 는다라는 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분의 플러스 하니까 전체 분모값이 뭐가 되는 게 부호가 플러스. 그래, 0보다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거, 즉 플러스가 되는 거,
요런 제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해당 제품의 소비를 늘리는 게 너무 정상적인 거죠.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 정상제라고 합니다. 정상제. 정상제.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해당 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제품들도 있어요. 예. 요런 제품이 저한테는 요런 제품이 뭐냐? 저는 늘 말하지만 요게 저한테는 라면과 김밥이 저한테는 요 제품이에요. 왜 그러냐?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저도 이제 여기 우리 편입하는 친구들 있지만, 예, 그렇죠. 저도 대학교 4학년을 이제 졸업을 하고, 저는 지금 이제 대학원에 있긴 하지만,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저도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3학년까지 딱 끝이 났어요. 3학년까지 딱 끝이 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대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쯤에 저도 집안 사정이 좀 굉장히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3학년이 딱 끝났을 때쯤에 이제 좀 한번 제가 살아온 그 대학 생활을 쭉 한번 돌이켜 봤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면 좀 거짓말이고 그건 좀 오만한 생각이죠. 저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1년만 내가 잘 보내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는 첫 해가 되는 그 해에 1월 1일 날 아침에 이제 기도를 좀 드리고자, 예,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뜨는 일출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산에 등산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당시 제가 좀 집안 사정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좀 힘든 게 막 겹쳐왔던 시기라서 되게 등산을 올라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좀 뭐라 그러죠? 생각도 많고 정말 그 오만감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충분히 난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산을 딱 등정을 해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올해 좀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다짐을 좀 했습니다. 뭘 다짐을 했냐? 대학교 4학년 1년을 정말 열심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지껏 잘해왔으니까 이번 1년만 잘하면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당시 하숙집에 있었는데 하숙집에서 아침이랑 저녁은 줬거든요. 근데 점심을 안 줘서 항상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점심시간이 되게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 점심시간 밥 먹는 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점심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점심을 무조건 10분 이내로 먹겠다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점심을 10분 이내로 못 먹어요. 웬만하면 시켜서 나오는데도 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딱 생각해 본 게 김밥 먹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밥.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어떻게 했냐. 내려오자마자 10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김밥 한 줄이 1,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이면 그게 100개예요, 김밥이. 그래서 그거를 김밥 식권을 100개를 뽑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학교 학식 가보면 점심시간 때는 식권 뽑는 것도 사실 기다려야 돼요. 애들이 많아서. 그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끼고 싶어서 일단 100장을 뽑았어요. 사람 없을 때. 그날 첫 해라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식당 가니까. 그래서 100장을 뽑아가지고 주머니 이만큼 넣어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침에 나오면요. 그 식권 하나를 책상에서 가지고 와서 주머니에 넣고 수업을 갑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이 나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학식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학식을 지나가면서 아주머니한테 자, 아주머니 여기 식권요? 라고 하면서 김밥 포장된 걸 하나 들고 이동하면서 먹었어요. 예. 그렇게 먹으면 10분이 뭡니까? 1분도 안 걸려요. 예. 이동하면서 먹으니까. 근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김밥 한 달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점심만? 나중에 기억자 김씨만 들어도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김밥 먹다가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한 게 뭐냐? 라면을 먹었어요. 네, 라면. 근데 라면도 생각해보니까 끓인 라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편의점에 가니까 여러분 육개장 사발면 요만한 동그란 거 있어요. 그게 면발이 제일 얇거든요.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딱 1분이 지나면 그게 딱 들면요 약간 과자가 안 된 상태가 돼요.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 상태에서 그냥 한 입에 확 집어넣어 버리면요 해결이 돼요. 그리고 국물 절대 안 먹습니다. 국물을 후후 불면서 먹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 버리고 과감하게 나왔어요. 예. 그렇게 1년을 생활했어요. 무조건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아침 저녁은 그래도 제대로 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점심을 그렇게 먹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고통스럽긴 했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해서 1년을 딱 보냈는데
제가 그 1년을 딱 보내고, 잠깐만 제 자랑을 하면, 요즘, 지금도 취업이 제가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총 4개의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상한 데도 아니고 다 괜찮았었어요. 제가 삼성증권에도 합격했고, 기업은행 합격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에도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대학교 좀 꽤 괜찮은 학교에 교직원으로도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갈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삼성증권에 간 거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1년이 딱 지났었죠. 네, 그렇게 1년을 딱 정말 보냈어요. 정말 딱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열심히 살았던 시기가 딱 그때 시기가 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1년은 그렇게 생활했는데 제가 이야기 꼭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말미에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편입 준비하는 친구들 절대 이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가 엄청난 좀 큰 돌이킬 수 없는 병을 하나 얻었어요. 그렇게 1년을 생활하고 난 뒤에 삼성증권에 취업을 해서 들어가면 그걸 하잖아요. 그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딱 했더니 와, 다 건강한데 딱 하나 위 나이가 52세인가 나온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나빠진 거는 다시 체질을 개선하거나 좀 식습관을 바르게 하면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위는 그게 아니에요. 위는 한번 그렇게 나이가 들어버리면 절대 되돌아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장 관리 잘하면 52세의 그 나이로 평생 살아가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늘 지금도 사실 위랑 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딱 취업을 했죠. 그럼 취업을 했을 때 제가 삼성증권에 딱 들어갔을 때 당연히 제 삼성증권에 처음에 취업해서 이제 월급을 받았죠. 그럼 취업하고 난 후에 저의 소득은 대학교 때보다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증가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제가 삼성증권 취업하고 난 이후부터 그날부터 지금까지 먹지 않는 음식이 2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라면과 김밥. 라면과 김밥의 소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모가 플러스, 분자가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합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그래요. 이런 제품을 일반적인 정상적인 제품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을 우리는 열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열등제예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지금부터 부호로 구분해야 됩니다. 부호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로 일단 첫 번째 구분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2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 중에서요, 정상제는 다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뭐로 구분되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정상제 중에 0과 1 사이에 있으면요, 이런 제품을 우리는 필수제라 그러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걸 우리는 잘못 적었네요. 정상제가 아니죠. 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걸 우리는 사치제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삼성증권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제가 삼성증권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월급을 딱 받고. 왜 놀랐을까요? 그렇죠. 제가 늘 이거 물어보면 대답이 액수가 많아서 놀랬다 그래요. 그랬으면 제가 회사 안 나왔겠죠. 제가 회사를 나오는 그 이유는 다 그런 이유도 있겠죠.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조금 오르긴 했겠지만 비슷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세후로 260만 원 받았어요. 260만 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니까 그래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적었어요. 밖에서 비춰지는 삼성의 그 이미지는 굉장히 돈을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좀 놀랐어요. 물론 그게 돈이 적다라는 거 아닙니다. 꽤 높긴 한데 생각보다 작았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세후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았다고 해보죠. 제가 그날 300만 원을 딱 받았는데 삼성증권은요, 첫 해에는 모든 입사 동기가 동일한 금액을 받아요. 다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저도 300만 원 받고 옆에 친구도 300만 원 받고 다 300만 원 받았는데 저는 그때 300만 원을 받고 난 뒤에 저는 무력이 별로 없어서 그냥 거의 다 저축했어요, 사실. 근데 그 300만 원을 받았던 친구 중에 한 놈이요, 저한테 그날 딱 월급 받자마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은아,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나는 오늘 내 꿈을 실현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 꿈이 뭔데? 라고 했더니 자기 평생에 드림카가 있대. 드림카, 꿈의 카가 있대. 꿈의 자동차가 있대.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대학교 내내 이 차가 너무 사고 싶어서 미칠 것 같대요.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했더니 그 아우디라는 그 차 있죠. 외제차. 그 해외차에
TT라는 차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는데 그 조그마한 스포츠카가 있어요. 좀 귀엽게 생긴 예쁜 차가 있거든요. 그게 자기의 꿈의 차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오늘 꿈을 실현하러 갈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날 그 친구 진짜 아우디 매장을 가서 TT 계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냐면요. 그때 당시에 아우디 TT 한 대가 한 8천에서 1억 정도 했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뭐냐? 분명히 이 친구 지금 소득이 얼마 늘었어요? 300만 원. 근데 이 친구 지금 소비를 얼마 하고 있죠? 1억. 맞습니다. 자, 소득이 300만 원 늘었는데 이 친구 지금 얼마 소비하고 있어요? 1억. 자,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크죠. 당연히 이 값이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1보다 클 겁니다. 그런 제품 뭡니까? 네, 사치제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 이게 사치제입니다. 요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도 있죠. 제 그 당시에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여자 동기가 그날 저한테 월급 받자마자 이야기하더군요. 여원아,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나도 꿈을 실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간다니까? 난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고 했더니 자기는 아기를 업으러 간대요. 그래서 무슨 아기? 라고 했더니 내 꿈에 그리던 에르메스 백을 사러 간다는 거예요. 예, 에르메스 백 하나에 1,000만 원씩 하죠. 예, 그 친구 분명히 소득이 300만 원 늘었는데 얼마 소비하고 있어요? 1,000만 원. 그래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사치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런 제품이 사치제예요.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에 샤워 몇 번 하세요? 그렇죠. 뭐 2번, 뭐 많이 하시는 분 3번, 보통 한 번 하시죠. 한 번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소득이 3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샤워하실 때 남성분들은 그 샴푸 한두 번 정도 짤죠. 근데 여성분들은 머리가 기니까 한 4-5번 짜실 겁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삼성증권 취업해서 300만 원으로 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나 이제 돈 많이 벌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샤워할 때 샴푸를 40번씩 이렇게 짜가지고 이래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활 필수품은요, 사실 소비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소득이 늘었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칫솔, 금 칫솔로 된 걸로 할래.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생활 필수품은 이거는 사실 소비하는 데 있어서 그 맥시멈이 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소비를 늘린다고 해도 소득이 300만 원 증가해도 해당 제품의 소비는요, 끼케야 뭐 10만 원, 20만 원일 겁니다. 맞습니까? 300만 원 분에 20만 원 하면 당연히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런 제품들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생활 필수품이라서 우리는 그걸 생활 필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첫 번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정상제와 열등제로 구분합니다. 근데 정상제는 다시 0과 1 사이에 있는 필수제와 1보다 큰 사치제로 나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예제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나올 때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까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한번 보도록 하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어떻게 구하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잠시만요, 좀 치우고 갈게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역시나 탄력성이에요. 탄력성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른 반응의 정도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의 제품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소득이 변했을 때 해당 제품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제품이 2개 나옵니다. 자, 보세요. Y제 가격이 변하는 게 외부의 자극입니다. 무조건 분모가 자극이에요. 그래서 Y제 가격이 변할 때 X 제품의 소비가 얼마만큼 크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것, 즉 플러스가 되면 Y제와 X제 관계가 대체제 관계고요. 그게 마이너스가 되면 Y제와 X제 관계가 보완제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천천히 보시면 돼요. 역시 이것도 예제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예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피자나 파스타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는 많이 소거돼서 그런 음식도 많이 좋아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치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파스타도 절대 안 먹는 파스타가 있어요. 그 토마토 파스타랑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그 약간 깔끔한 느낌의 파스타는 안 먹어요. 저는 오로지 그 느끼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파스타를 먹기 때문에 무조건 크림 파스타만 먹어요. 저는 제가 느끼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예를 들어서 엄청 느끼한 파스타를 하나 먹었습니다. 뭐 크림 파스타를 쭉 먹었어요. 혹은 피자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느끼함이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통 그런 느끼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먹는 게 뭐죠?
그렇죠. 사이다나 콜라 이런 거 먹습니다. 탄산음료 좋아하죠. 맞죠? 네.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 사이다가 뭐죠, 여러분? 미국 사이다? 그렇습니다. 스프라이트. 여러분, 스프라이트 어느 회사에서 나온지 아세요? 와, 여러분 진짜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예. 코카콜라예요. 여러분, 코카콜라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목구멍으로 넘기는 액체는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코카콜라에서 만든 검정색 달달구리한 물이 뭐예요? 그게 콜라예요. 예. 하얀색 달달구리한 물은 스프라이트. 예. 그 다음에 과일맛 나는 달달구리한 물은 환타. 예. 그 다음, 요것도 아세요? 코카콜라에서 만드는 탄산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시그램이에요. 예, 그게 시그램이야. 오늘 혹시 시그램 사셔서 옆에 보시면 코카콜라 마크가 붙어 있어요. 예. 그 다음, 코카콜라에서 만든 인스턴트 커피가 뭔지 아세요? 그게 조지아예요. 예. 코카콜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대다수의 액체는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코카콜라에서 만든 이온 음료가 뭘까요? 파워웨이드예요. 예, 다 그래요. 대단하죠. 예. 예전에는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주름 잡았죠, 사실. 지금은 미국의 구글이 주름 잡는다면 과거에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가 전 세계로 주름 잡았었어요. 예, 맞아요. 그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느 날 피자를 엄청 많이 먹고 느끼함을 느껴서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서 요 탄산음료를 먹으려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가려고 딱 편의점에 그 냉장고를 딱 갔더니 진열이 쫙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이다와 스프라이트가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미각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흔히 말하는 똥립이거든요. 그래서 미각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맛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스프라이트를 먹나 사이다를 먹나 차이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저는 그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요, 일단 보는 게 가격부터 봐요. 근데 스프라이트 1,000원, 사이다 1,000원이면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싣고 나와서 그냥 마실 겁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똑같이 느끼한 음식을 먹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갔어요. 갔는데 딱 갔더니 갑자기 스프라이트가요, 1,000원짜리가 얼마로 바뀌어 있냐? 10,000원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갑자기 10,000원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가격이. 그럼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스프라이트를 사 먹을까요? 사이다를 사 먹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지금 스프라이트 가격이요, 스프라이트의 가격이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습니다. 즉 플러스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스프라이트 가격이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껴지는 사이다의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합니다. 그래요. 분모가 플러스, 분자가 플러스니까 합치면 뭐가 돼요? 플러스. 그래요. 그 플러스인 관계를 우리가 대체제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 제품의 관계를 대체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소비에 있어서 대체제 관계는 이걸 먹든 저걸 먹든 아무런 나한테 차이가 없는 것들, 그런 거를 우리가 소비에 있어서 대체제 관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좋아요. 여기 바로 첫 번째 대체제 관계입니다. 두 번째, 소비에 있어서 보완제 관계 한번 해볼게요. 소비에 있어서 보완제 관계는요, 자, 여러분들 지금 책상 위에 보니까 다 핸드폰에, 그렇죠, 이걸 끼워서 쓰고 있으시죠? 아닌 폰이 한두 개씩 있긴 하네요. 보통 핸드폰에 가장 여러분 다 끼워 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케이스. 그래요. 요거 안 끼워 다니시는 분은 딱 두 종류죠. 첫 번째, 공짜 폰이거나 두 번째, 교체하기 직전에 박살난 폰이거나, 그렇죠. 액정이 다 깨져 있는 그런 폰이죠. 보통 요즘에 스마트폰 가격이 워낙 비싸죠. 한 대당 100만 원이 넘죠. 지금 최근에 5G로 나온 것들은 대부분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고, 조만간 나올 갤럭시 폴더블, 그 접는 핸드폰 있죠. 그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엄청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핸드폰을 사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일단 액정 필름 바르면서 뭐 사요? 케이스. 그래요. 우리가 그 핸드폰이 워낙 비싸고 소중하니까 처음에 내가 원하는 그 케이스가 없으면 그 사는 대리점에서 주는 그 아저씨들 쓰는 그 뭐예요? 이 수첩 비스무리한 거 그거 있죠. 그거라도 일단 끼워서 쓰잖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형님 혹시 그 핸드폰 케이스 수첩 아니십니까? 아유, 신세대시네요. 신세대시네. 그렇죠. 저 수첩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수첩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이제 그게 고가다 보니까 항상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사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도 스마트폰 케이스를 같이 삽니다. 맞습니까? 네, 바로 이런 관계, 짝꿍 같은 관계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스마트폰 가격이요, 지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갑자기 올랐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갑자기 한 대당 1억씩 한대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1억으로 올랐어요. 자, 핸드폰 한 대 가격이 1억이면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살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 될까요? 없습니다. 맞죠? 핸드폰 소비가 확 줄게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핸드폰 소비가 줄었으니까 그 짝꿍격인 핸드폰 케이스의 소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 바로 그겁니다. 잘 보세요.
핸드폰, 스마트폰 가격이 갑자기 100만 원에서 1억으로 쫙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핸드폰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짝꿍격인 핸드폰 케이스 소비가 함께 줄어들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분모가 플러스, 분자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체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래요. 그래서 0보다 작은 이러한 관계를 소비에 있어서 보완제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자꾸 지금 제품이 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건 교차 탄력성이니까 YJ, XJ 다른 제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뭔가 짝꿍의 관계라는 느낌이 들면 아, 요거는 보완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지금 제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케이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밌게 요걸 실생활에서 정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장 보러 한번 가보세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아무 때나 한번 가보세요. 가면요. 참 재밌게도 뭐죠? 라면 코너에 그렇지. 라면 코너에 가면요. 라면만 진열 안 돼 있고 반드시 이 제품이 옆에 같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햇반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라면에 항상 뭐 말아 먹어요? 그렇죠. 밥 말아 먹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라면과 햇반을 보완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라면 사러 올 때 햇반도 같이 사게끔 만들기 위해서 진열을 같이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제는 항상 진열을 같이 해놓습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짝꿍 같은, 소비의 짝꿍 같은 개념은 다 보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됐어요. 이게 바로 소비에 있어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공급의 교차 탄력성까지만 하고 우리 좀 쉬도록 할게요. 자, 공급의 교차 탄력성. 자, 공급의 교차 탄력성. 역시나 탄력성이니까 외부의 자극이 주어질 거고 그에 따른 반응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외부의 자극이 뭐냐? YJ 가격이 변할 때 그에 따른 X의 공급이 얼마만큼 크게 변하냐? 이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나 공급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거 플러스면요. 공급에 있어서 보완제 관계고요. 공급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은 마이너스면요. 공급에 있어서 대체제 관계입니다. 역시나 예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공급의 교차 탄력성의 보완제 개념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강의 노트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이 아닌가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뒤쪽으로 한 장만 넘겨볼까요? 뒤쪽으로 한 장만. 한 장 넘기면 뭐 사진 하나 있죠? 이상한 사진 하나. 그렇죠. 우리 누님 잘 아시네요. 거기 있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화사입니다. 화사. 이 화사, 제가 이 공급에 있어서 보완제를 어떻게 설명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나 혼자 산다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화사 나온 거 보고 이거다 싶은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공급에 있어서 대표적인 보완제 얘가 뭐냐? 그거예요. 곱창이랑 등심 같은 거예요. 곱창이랑 등심. 좀 예제가 조금 저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그 나 혼자 산다의 화사, 그러니까 어제도 화사 나왔더군요. 어제도 화사 나와가지고 뭐죠? 그 스타일리스트 김혜연인가 뭐 이혜연인가 그 사람이랑 같이 나왔던데 어쨌든 화사가 요즘에 대세잖아요. 그 친구가 좀 대세가 됐던 가장 큰 게 요거 나 혼자 산다 나와서 곱창 먹었던 거 그게 대박이었죠. 그 당시에 화사가 나와서 곱창 먹었던 장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거기 그 곱창을 먹고 난 뒤에 정말 맛있게 먹잖아요. 막 맛있게 먹고 난 뒤에 그날 실시간 검색어 1, 2, 3, 4위가 전부 다 뭐였어요? 곱창, 막창, 대한막창 이런 거였어요. 화사가 4위, 5위에 나왔죠. 그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화사가 그 곱창을 너무 맛있게 먹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곱창 대란이 일어났죠. 그 화사가 곱창을 먹었던 식당이요. 제가 지금 있는 회사 근처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방송 나오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수업이 있어서 갔다가 저녁 8시에 수업이 끝나고 회사로 다시 들어가려고 곧 지나갔는데 우와, 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줄이 끝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줄이 서 있으면요.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은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치,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여기 얼마 기다렸어요? 라고 했더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얼마 기다렸어요? 4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와, 제가 진짜 그때 곱창이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다고. 제가 그 대한곱창 알거든요. 이거 대한곱창 이야기해도 되나?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 4시간 기다렸대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곱창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달, 2달 정도 난리가 났어요. 대한곱창은요, 얼마나 더 심했냐면 여러분 곱창은 보통 요거죠. 우리 형님 그거잖아요. 요 곱창은 보통 요거 한 잔 때릴 때 요거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통 저녁에 10시나 그때부터 이제 오픈을 해서 새벽 장사거든. 사실 술 한잔 먹고 하는 거니까. 근데 대한곱창이 그때부터 2달 동안 매일 몇 시에 문 닫냐? 저녁 9시에 문 닫아요. 수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낮이고 점심이고 너무 많이 오니까 저녁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냥 저녁 8시, 9시에 문 닫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곱창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먹고자 원한대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곱창 대란 때문에 막창을 먹겠다고 난리래요. 그러면 막창이나 곱창 가격이 쫙 상승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막창이나 곱창은 어떻게 생산하죠? 그렇죠. 우리 마장동에서 소를 도축해야 돼요. 돼지를 도축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막창이나 곱창을 많이 먹고자 하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자는 비싸진 걸 많이 생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막창이나 곱창을 많이 생산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소나 돼지가 컨베이어 벨트 쭉 오면 원래 도축을 툭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오는데 돼지랑 소가 그 도축하시는 분한테 묻는 거예요. 왜요? 뭐가 필요한데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생산자가 요즘에 화사 때문에 곱창 대란이란다. 난 곱창이 필요해. 그래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잠깐만요. 쭉 열어주고 곱창이랑 막창 꺼내서 됐죠? 라고 이렇게 주고 나가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곱창이나 막창을 생산하기 위해선 이 친구를 도축을 해야 돼요. 근데 도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막창이나 곱창도 많이 생산되지만 소나 돼지의 다른 부위의 고기도 어떻게 돼요? 생산이 함께? 그렇죠. 증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막창이나 곱창 가격이 상승하니까 소나 돼지를 막창, 곱창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품, 목살이나 등심이나 안심이나 삼겹살 같은 그런 제품의 공급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요. 분모가 플러스, 분자가 플러스가 되니까 전체 값이 뭐가 되죠? 플러스. 그래요. 그게 뭐냐? 공급에 있어서 보완제 관계입니다. 공급에 있어서 보완제 관계는요, 마치 부산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물. 여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 잘 안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공급에 있어서 교차 탄력성의 보완제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나오십시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공급에 있어서 대체제 관계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 병맥주랑 캔맥주 같은 관계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뜨거운 여름 이제 거의 지났네요. 이제 뭐 가을에 접어들었죠. 올여름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더웠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해요. 어쨌든 근데 보통 여름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맥주잖아요. 그렇죠? 생맥주나 뭐 이런 맥주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보통 맥주 드실 때 캔맥주 드세요? 병맥주 드세요? 우리 형님 뭐 드세요? 아우, 너무 바람직하시는데. 그렇군요. 제가 갑자기 강의할 걸 까먹었어요. 그래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뭐 드세요? 병맥주 드세요? 캔맥주 드세요? 그렇죠. 보통 요즘 캔맥주 많이 드세요. 그렇죠. 왜냐면 먹기도 편하고 뭐 버리기도 편하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병맥주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하이트에서 잠깐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뭘 해봤냐?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하이트 공장을 제가 실제로 가서 맥주를 만드는 전 과정을 봤는데 요게 병맥주가 훨씬 맛있다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네. 캔맥주는 비열 처리 과정이 있어요. 그 비열 처리 과정을 거치면 맥주 본연의 풍부한 호배 향이 확 줄어들어옵니다. 그럼 맛이 없어요. 예. 근데 병맥주는 그 비열 처리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맥주를 거품을 많이 내면 맥주 본연의 호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맥주 못 먹는 가장 촌놈이 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맥주 따를 때 거품 생겼다고 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완전 촌놈이에요. 맥주는 무조건 거품을 많이 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호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사람들이 캔맥주를 많이 먹겠대요. 그럼 당연히 많이 먹고 싶으면 캔맥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예, 캔맥주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하이트 맥주 회사 입장에서는요, 비싸진 캔맥주를 더 많이 생산하고 싶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재밌게도요, 그 공장 하이트 그 홍천에 있는 공장을 가보면요, 공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이 1번, 2번, 3번 있으면요, 한 라인에는 하나밖에 생산이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만약 여기서 병맥주를 생산한다. 병맥주밖에 안 돼요. 여기서 캔맥주 생산한다. 캔맥주밖에 안 돼요. 이게 섞어서 같이 안 돼요. 왜? 그 아까 말씀드린 처리 과정이 좀 달라요. 병맥주는 캔맥주에 없는 무슨 공정이 있냐? 제일 처음에 병 세척 과정이 있어요. 근데 캔맥주는 중간에 비열 처리 과정이 있어서 이걸 섞어서 못 합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증설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공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캔맥주 가격이 올라서 더 많이 캔맥주를 생산하고 싶으면 당연히 병맥주 생산 라인을 캔맥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캔맥주 생산은 늘겠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병맥주의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캔맥주 가격이 상승해서 이걸 더 많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병맥주를 캔맥주 생산량으로 바꿔버리니까 병맥주의 생산량이 줄어버리게 되죠. 예, 분모 플러스 분자 마이너스 전체 값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그래요. 이게 공급에 있어서 대체적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요. 요거를 함께 생산 못할 때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대체적 관계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의 교차 탄력성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 아까 마마무 화사 있는 거에서 다시 앞쪽으로 와보시면요. 앞쪽으로 와보시면 아래쪽에 무슨 또 사진 하나 있죠. 그것도 제가 찍어온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쉬죠. 거기 어디서 찍어온 거냐면 어머니랑 이마트 장 보러 갔다가 찍어온 거예요. 이마트 장 보러 갔다가 갑자기 제 눈에 뭐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 눈에는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 이마트 장 보러 갔더니 어머니랑 해산물 코너를 갔더니 그게 있어서 이게 바로 소비의 보완제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어온 겁니다. 자, 이마트에 거기 가면 뭐냐면요. 그 아래쪽에 회랑 조개 같은 해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랑 조개 같은 해산물은 어디에 찍어 먹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뭐가 있냐? 그래요. 초장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열을 보완제는 같이 해놔야 이렇게 잘 팔리게 돼요. 실제 이마트에 이렇게 진열이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찍어온 거예요. 제가.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요번 시간까지 뭐 했냐? 바로 탄력성 개념까지 다 끝을 냈습니다. 자, 잠깐 10분 쉬고 마지막